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소엔 바다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륙국이라면 어떨까요? 이 세상엔 바다가 전혀 없는 나라가 44개국이나 됩니다. 극히 일부를 빼곤 이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바다가 없어서입니다. 세계 채빈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곳도 다른 나라들로 둘러싸인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는 왜 가난한지,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요르단은 아랍 국가지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바다와 석유를 바꾸어서입니다. 2차 대전 후 내륙국으로 독립한 요르단은 기쁨도 잠시 곧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항구가 없다면 발전도 없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르단은 곧바로 옆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영토 교환에 나섰습니다. 오랜 협상 결과 요르단은 1965년에 서울 10배 크기의 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주고 대신 16km 길이의 해안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도시가 요르단 유일의 항구 도시인 아카바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우디에 준 땅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요르단은 이를 아까워했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지금도 요르단에선 그때의 기민한 결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륙국에서 바다는 석유보다도 중요합니다. 남미의 볼리비아도 바다가 없습니다.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에 둘러싸인 내륙국이죠. 19세기 말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바다를 잃었습니다. 이후 볼리비아의 경제는 끝없이 추락해 지금은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바다가 없음에도 볼리비아엔 바다의 날은 있습니다. 그것도 어엿한 공휴일입니다. 이날만 되면 볼리비아에선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바다를 되찾자는 각오를 다집니다. 그날을 위해 여전히 해군과 해병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절절히 그리워하는 나라 중엔 몽골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사이가 극히 안 좋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낀 전형적인 내륙 국가죠. 그런데 몽골의 국기를 보면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적의 노래처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해를 호령하던 징기스칸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뜻이겠죠. 이렇듯 바다는 모든 내륙국의 로망이고 항구를 갖는 건 국가 존망이 걸린 수건 사업입니다. 바다가 없으면 무엇보다 무역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모든 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죠. 아무리 항공운송이 발전했다 해도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0% 이상입니다. 그만큼 물류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는 비용이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 이삿짐을 실어 보내는 비용이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으면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려 써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내륙국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 옆 나라인 지부티의 항구를 쓰면서 연간 사용료로 2조 원씩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부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까지 봐야 했죠. 지부티 항구에서 에티오피아 국경까지 육로 운송도 지부티의 철도나 트럭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역할 때마다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내륙국들이 몰려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나라는 항구에서 단 한 번의 세관 신고로 끝입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내륙국들은 국경을 여럿 거치느라 보통 3번의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세는 계속 늘고 이런 나라일수록 부패도 심해 홍행료와 급행료도 내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 중앙아시아 내륙국의 운송비는 항구가 있는 나라에 비해 운송비가 3배 이상 더 드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사정은 그래도 아프리카보단 낫습니다. 내륙국의 운송 비용은 인접국의 교통 인프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 중앙부의 내륙국들은 최악입니다. 말리, 니제르, 차드, 남수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주변국의 도로 사정도 형편없어 보통 비포장 도로로 물건을 실어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걸핏하면 쿠데타나 내전이 벌어져 갑자기 물류가 멈추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륙국의 물류비는 해안국에 비해 심할 땐 7배 이상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선 제조업을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 천상 아프리카 국가들은 1차원적인 자원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비아의 구리, 콩고의 다이아몬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금과 같이 아프리카의 단일 상품 의존 국가가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운송비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져 팔 수가 없어서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난은 상당 부분 바다가 없는 내륙국에서 기인합니다. 아시아의 몽골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은 세계적인 자원 부국입니다. 한때 부르는 게 값이었던 히토류만 해도 세계 매장량의 16%를 갖고 있습니다. 구리와 형석은 세계 2, 3위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없어 이를 마음껏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항구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걸핏하면 도로를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해 몽골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내륙국의 무역은 바다가 있는 나라에 비해 무역량이 평균 30% 정도 적습니다. 바다가 없어 불리한 점은 무역에서만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해양국가라면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으로 에너지를 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내륙국은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석유관이나 가스관 건설이 필수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대공사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건설할 능력도 돈도 없죠. 매번 반복되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투자할 외부 국가도 없고요. 에너지 없는 곳에 제조업이 있을 턱이 없으니 아프리카 내륙국의 경제 개발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인접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의 내륙국들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연결된 송유관과 가스관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에너지 공급원인 러시아와 중국에 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항구를 쓸 수밖에 없는 몽골은 티베트 불교 수장인 달라이 라마를 초대했다는 이유로 항구와 도로가 봉쇄당하는 정치 보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도 취약하게 됩니다. 우선 이웃나라와 사이가 아주 나빠지면 도로를 몇 개 막는 것으로 손쉽게 육상 봉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고 드넓은 공해를 모두 막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해상 봉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쉽죠. 육군은 늘 미사일과 함포 사거리를 감안해가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 해군이 없으면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규모의 병력 이동과 보급품 수송도 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이것도 불가능하죠. 공군조차 다른 나라의 상공을 통과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는 대개 물 부족 문제를 함께 겪기도 합니다. 강은 보통 바다와 접하면서 큰 강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륙국은 하천이 큰 강을 이루지 못하면서 농사는커녕 먹을 물조차 부족한 나라가 되기 십상입니다. 큰 강이 없으면 물류 수송이 어려워 경제에도 악영향을 받음은 물론입니다. 바다가 없으니 많은 물이 필요한 제철이나 조선 같은 중공업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고요. 하지만 예외적인 국가도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도 잘만 사는 나라 말입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모두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나라들은 사실상 같은 EU 경제권입니다. 언제든 자국을 둘러싼 나라들의 도로를 이용해 항구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지리적으로 항구도 비교적 가깝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다뉴브강을 통해 쉽게 바다로 닿을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는 육상교통의 중심지이니 사통팔달 그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모두 잘 살아 이들 간의 교역만으로도 충분하니 웬만한 해안국보다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남수단을 지나야 하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프리 sak스는 나라의 발전과 지리적 조건은 분명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륙국의 경제 발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함께 지적했죠. 반면 우리의 경제 발전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요인에 상당한 덕을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은 작은 대륙입니다. 1018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로 가장 작은 대륙인 호주보다 조금 더 큰 정도죠. 이 안에 국가를 보는 기준에 따라 적게는 45개국, 많게는 57개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대륙이자 유럽보다 4.5배나 큰 아시아와도 큰 차이가 없죠. 이곳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1, 2위인 인구 1000명의 바티칸도 있고 인구가 4만 명도 되지 않는 모나코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 걸까요? 사실 유럽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천년 제국 로마조차도 현재 유럽의 절반 이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 멸망 후 유럽을 통일하겠다는 야심가들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8세기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도 있었고 19세기 나폴레옹과 20세기의 히틀러도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도전은 늘 실패했습니다. 통일은커녕 이들의 지배가 끝날 때마다 유럽은 여지없이 더 많은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유럽은 역사를 통틀어 통합이란 구심력보단 분열이라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땅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은 지정학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은 곳곳이 국가를 만들기도 국가를 방어하기도 좋다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선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강대국의 흥망을 쓴 폴 케네디의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주목한 건 유럽의 해안선과 강 그리고 산맥입니다. 지도를 보면 유럽의 해안이 얼마나 길고 거칠며 굴곡이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이 비슷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정반대인 중국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죠. 중국을 보면 해안선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엔 바다가 육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만과 땅이 바다로 돌출된 거대한 반도가 정말 많습니다. 반도가 무엇일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반은 섬이나 다름없다는 땅입니다. 섬 못지않게 방어에 유리하지요. 이런 나라를 치려면 육군뿐 아니라 해군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대개 반도와 한 세트인 만에는 좋은 항구가 발달하니 이를 이용한 교역과 해상 교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국가가 생존하기 딱 좋은 지리적 조건이죠. 그래서 유럽에선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이, 이탈리아 반도의 이탈리아가, 발칸 반도의 그리스,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이, 크림 반도엔 우크라이나가 자리하게 됐죠. 거기에 유럽의 북쪽으로는 브르타뉴 반도의 프랑스가, 유틀란트 반도의 덴마크가,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아주 오래전부터 털을 잡게 된 것입니다. 다시 중국 부근을 보면 위로는 한반도가 있고 아래로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우리와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한 것도 반도의 지정학적 유리함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은 영국 해협으로 고립된 두 개의 커다란 섬도 있죠.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입니다. 반도보다도 더 국가를 만들고 지키는 데 유리하죠. 이 부분 역시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 앞바다에 조금 큰 섬이라곤 지금의 대만뿐입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섬이죠. 만약 중국 앞바다에 영국만큼 큰 섬이 있었더라면 일찌감치 중국과는 다른 독립국가가 들어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도에 많이 해안가를 나눴다면 내륙의 곳곳을 나눈 건 거대 산맥입니다. 얼핏 유럽은 평원이 많을 것 같지만 주요 국가들을 분리시킨 건 산맥입니다. 피레네 산맥은 스페인과 프랑스를 나눠놨죠. 알프스는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계를, 카르파티아 산맥은 발칸 반도의 수많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가르는 우랄 산맥과 코카소스 산맥도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산맥들은 외부 세력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힘들게 하지만 범유럽적인 제국을 건설하고 지속하는 데도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국가가 들어서려면 반도와 산맥만으로는 부족하죠. 많은 사람이 먹고 사려면 꼭 필요한 게 강이니까요. 그런데 유럽에선 이 강이 지리적으로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유럽엔 황하, 나일, 겐지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같은 하나의 문명을 이룰 만한 거대한 강은 없습니다. 대신 준척급의 강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처럼 좌우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방향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아르, 라인, 엘베, 포, 다뉴브,
볼가강 등 강 하나의 나라 하나만 들어선데도 수십 개국이 만들어질 수 있죠. 폴 케네디는 이런 유럽의 지리를 두고 산맥 때문에 기병 제국이 빠르게 전 유럽을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평야도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넓고 비옥한 강지대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유럽에 황하, 나일, 겐지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같은 강이 있었다면 이를 지배하는 세력에 힘이 쏠리면서 거대 제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해안과 산맥의 자연 방어선 덕에 큰 세력이 작은 세력을 정복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유럽은 게르만, 라틴, 슬라브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 언어를 가진 대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성 때문에 유럽은 오랫동안 큰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더라도 늘 각 지역의 토착 세력인 영주와 귀족들의 견제로 얼마 못 가 분열되곤 했죠. 로마 멸망 후 중세가 되면서 유럽엔 봉건제가 자리했습니다. 바다와 산과 강으로 고립되어 세력을 키워온 오랜 역사에 비추어 유럽이 선택할 만한 딱 그런 제도인 셈이죠. 이후 신성 로마만 해도 황제는 중국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 구조를 가져야 할 텐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고작 귀족을 대표하는 대귀족 정도에 불과했죠. 유럽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뉜 데는 중세 이후의 유럽사를 좌우해온 종교의 영향도 큰 몫을 합니다. 교황은 때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곤 했습니다. 각 지역의 주교 권한도 막강해서 거대한 영지와 성체를 가진 성직자도 많았습니다. 각 지역의 영주만큼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이들은 제국의 출현이 달가울 리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럽에서 민족 국가가 탄생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 신교와 구교는 계속 충돌을 빚다가 결국 30년 전쟁으로 끝장을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종교전쟁이자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참전한 최초의 국제전쟁이었죠. 30년간 거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서로 죽고 죽인 이 참혹한 전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은 다음에야 끝났습니다. 이 조약으로 유럽의 각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종교에 힘을 난 각 유럽 국가들이 영토에 기반한 민족 국가의 개념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톨릭으로 한 묶음 된 신성 로마 제국을 일제히 벗어나 민족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가가 한꺼번에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더 많은 나라로 분열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유럽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유럽과 달리 일찌감치 중앙 집권화에 성공한 중국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삼면이 천혜의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곳입니다. 서쪽은 히말라야와 사막이, 남쪽은 밀림지대가, 동쪽은 바다가 적의 침입을 어렵게 하죠. 유일한 걱정거리는 북쪽의 초원지대지만 이것도 만리장성을 쌓아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해안선도 단조롭고 나라가 들어설 만한 크기의 섬도 없습니다. 거기에 동서나 남북을 결정적으로 차단할 만한 산맥도 없죠. 강도 단순해서 중원을 흐르는 양쯔강과 황하만 손에 넣으면 중국을 지배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한문과 한족이라는 지배적인 문자와 민족이 있어서 문화적인 통합도 비교적 쉽게 이룰 수 있었죠. 이런 환경 덕에 중국은 유럽보다 더 쉽게 통일된 정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열과 통합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합의 역사가 길었던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자였지만 근대 들어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수모를 당했고 최근엔 강대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늘 분열을 향해 가던 유럽은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춤하고 있죠. 유럽은 여전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꿈을 포기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토적 통합이 아닌 EU를 앞세운 경제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EU를 신성 로마 제국의 후계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로 유럽의 꿈은 이번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늘 작은 나라로 쪼개져 온 유럽의 오랜 분열의 역사, EU의 위기를 보면 이것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구글링을 하다가 우연히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국가 유사성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선 여러 데이터를 수량화해 가장 닮은 국가와 가장 다른 국가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사이트에선 인구 통계, 문화, 정치, 기반시설, 지리로 나누어 천여 가지 항목을 조사해 점수화했습니다. 대상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나라입니다. 그 결과 이 사이트에서 제시한 나라들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여러모로 달라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그 통계에 기반이 되는 원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국가 간의 유사성을 결정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다고 안내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냥 가볍게 재미로 보면 될 듯합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이 사이트에 의하면 우리와 가장 비슷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70.9라는 점수를 매겼군요. 두 나라는 인구 통계와 지리가 비슷하고 모두 고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도 비슷해서 야구와 축구에 열광하고 올림픽 성적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서구화되어 있다는 짧은 코멘트도 있네요. 이와 관련해 사이가 좋든 나쁘든 한국과 일본이 세계의 모든 나라 중 가장 닮았다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된다는 것 자체와 1위가 북한이 아니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입니다. 이 점은 뒤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과 가장 비슷한 나라는 우리가 아닙니다. 대만이 첫 번째이고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이 대만은 우리와 비슷한 두 번째 나라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였고 쌀 농사를 짓지만 산이 많고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들이 두 나라의 유사성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대만은 조상, 언어, 종교, 나이, 교육, 고용, 소득, 인체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인구 통계 부분에서 우리와 가장 닮은 국가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69.2로 비슷한 나라 1위인 일본과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대만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땐 중국, 일본, 한국 순입니다. 북한은 겨우 3위입니다. 유사성 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문화 부문에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같은 언어와 문자, 비슷한 문화와 지리를 가졌으니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남북한은 민주화 독재로 정치 부문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게다가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며 기반 시설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같은 민족임에도 우리와 닮은 꼴 3위로 밀려났습니다. 북한의 점수는 대만과 비교해 격차가 큰 65.5점입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땐 한국, 중국, 베트남 순위입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4위는 중국입니다. 역시 인접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점수는 62.9점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닮은 꼴 순위는 베트남, 대만, 북한, 한국, 일본 순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면 이상하게도 일본, 대만, 중국 사람들과 먼저 친해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서양인들보단 아무래도 이들과 문화적 동질성을 좀 더 쉽게 느끼기 때문인 듯 합니다. 1, 4위까지는 순서가 조금 틀리더라도 대략 어떤 나라들일지 쉽게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어렵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우리와 닮은 꼴 5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유럽 국가입니다. 일본, 대만, 북한, 중국이 모두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유사성이 좀 더 많은 것과 큰 차이입니다. 과연 5위이자 유럽 국가 중 우리와 가장 비슷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프랑스입니다. 혹 맞추신 분 있나요? 전 이게 좀 의외였습니다. 점수도 중국과 거의 차이가 없는 62.1점입니다. 한데 곰곰 생각해보면 우리와 프랑스의 닮은 점이 제법 있기는 합니다. 우선 양국은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 문제를 양쪽 다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집중은 우리가 훨씬 심하지만요. 한국과 프랑스는 모두 잦은 외세 침입에서도 독립을 지켜냈고 언어를 보존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양쪽 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죠. 하지만 왕의 존재엔 양쪽 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프랑스는
독일과 영국이라는 주변 강대국이 있죠. 국토 면적은 차이가 좀 있지만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올해 IMF 추정치로 따져본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도 이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프랑스는 정서적인 혹은 문화적인 이해가 좀 수월한 걸까요? 한국문학번역원의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우리 문학이 가장 많이 번역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어로 번역된 책이 566권으로 2, 3위인 독일과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유럽인 중 가장 많은 사람이 프랑스인입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은 프랑스의 유사국가 순위에서 59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선 이게 가장 가까운 순위죠. 6위부터 10위까지는 슬로베니아, 폴란드, 독일, 불가리아, 네덜란드입니다. 이 중 폴란드는 해외의 커뮤니티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나라로 자주 꼽힙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정말 우리와 비슷한 구석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면 폴란드는 늘 독일과 러시아에 끼어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우리가 반일 감정이 있다면 폴란드엔 반러 감정이 있죠. 축구에서 러시아에 지기라도 하면 감독은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국토 전체가 거의 평평한 폴란드는 외세에 여러 번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독립을 이루고 언어를 지켰죠. 유럽에선 드물게 폴란드 역시 우리처럼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 애국심과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육열도 우리 못지않게 세고요. 둘 다 미국의 미사일 기지를 둘 정도로 친미 국가인 것도 비슷하죠. 양국 모두 꾸준한 경제 성장을 보이는 대신 우리와 마찬가지로 폴란드도 근무 시간이 긴 것으론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음식 문화도 닮았습니다. 둘 다 매운맛과 불맛을 즐기고 돼지고기와 마늘 요리를 좋아하죠. 술도 좋아해서 맥주 애호가당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인연도 깊죠. 6.25 전쟁 후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50년 이상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국 무기를 수입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과 닮았다고 거론된 나라들은 여럿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신문에선 한국은 진정한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칼럼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닮은 점으로 두 국가 모두 1948년에 건국되어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되었다. 강한 인접국 사이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했다. 국토는 작지만 군사력만큼은 캐나다보다 강하다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수치로 본 유사성 지수에서 이스라엘은 39위입니다. 이런 얘기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약간 다혈질이지만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둘 다 반도국이고 마늘과 파스타를 사랑한다는 점. 게다가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악마로 변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사성 지수에 의하면 이탈리아는 24위입니다. 오히려 이탈리아는 일본과 닮아 비슷한 나라 5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일랜드가 우리와 가장 비슷한 유럽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순전히 주관적인 체험상 저한테 아일랜드는 서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적인 정을 느끼게 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적당히 넓은 오지랖, 푸짐한 밥 인심과 술 인심이 참 닮았다 싶었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우리처럼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성격도 급한 편이고 자녀 교육열도 높고 대가족 전통도 있다는 얘기가 여럿입니다. 전국 곳곳의 돌담길도 마치 우리의 제주를 연상케 무척 정겨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비슷한 점은 꽤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었고 둘 다 남쪽을 차지하고 있죠. 둘 다 자신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침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독립 후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것도 닮았습니다. 이 유사성 지수엔 우리와 전혀 닮지 않은 나라 리스트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프리카의 사막 기후 국가이고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니제르, 소말리아, 예멘, 수단, 차드 순입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종적으로 달라도 너무 달라 이 순위에서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는
우리와 닮은 나라가 어디인지요? 차이점 얘긴 많아도 비슷한 점에 대한 얘기는 적은 듯 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은 그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내륙국은 왜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지난 영상에서 바다가 한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자국의 항구가 없으면 해무역의 절대 분리에 경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항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있는 나라들은 늘 좋은 항구를 꿈꾸지만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수출입품과 거대한 배들이 오가는 현대의 무역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입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맨 처음 항구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류가 모여 살면서 이동의 필요성이 커졌고 육로보단 장애물이 적은 수로가 이동에 주로 이용되면서 배를 댈 수 있는 항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배가 드나드는 곳엔 사람들이 몰려 마을을 이루고 나중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곳에서 고대 문명이 시작되었지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이 바다와 강이 인접한 곳에서 시작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로가 사통팔달이라 어디든 배로 이동할 수 있고 배를 안전하게 댈 수 있는 좋은 항구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이들은 큰 강이 없이도 역사의 길이 남을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건 지중해 덕입니다. 육지로 둘러싸인 내나 다름없어 대개의 날이 파도가 잔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는 일찌감치 해상무역으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중해가 아닌 파도가 거친 북해나 대서양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의 조선 기술로는 결코 이렇게 영향력이 큰 문명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목선들이 주로 다닐 때는 바다의 거친 파도를 피해 강 안쪽 깊숙이에 항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가 그렇게 발전한 도시죠. 지금까지도 독일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함부르크 역시 엘베강 깊숙이에 들어 있습니다. 곳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배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15, 16세기엔 대항해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선박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18, 19세기엔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상품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간의 무역과 사람들의 왕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항구의 중요성도 따라 커져갔습니다. 배가 대형화되고 무거워지면서 웬만한 천연 항구로서는 감당을 못하게 된 거죠. 더구나 교역량이 늘면서 물품을 쌓아둘 드넓은 야적장도 필요해 현대적인 항구의 필요 요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항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를 파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구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정박한 배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싣거나 내리는 것입니다. 교역이 늘수록 이 두 번째의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죠. 아무튼 항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항구의 첫 번째 조건은 파도를 막을 자연 방어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는 운항 중일 때보다 정박해 있을 때 파도에 몹시 약합니다. 멈춰 서 있는 배에 큰 파도가 치면 전복되거나 최소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구는 육지 속으로 움푹 들어간 만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세계의 유명 항구가 대부분 이런 지형에 있죠. 여기에 파도를 차단해줄 섬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부산항이 천혜의 항구라는 게 바로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춰서입니다. 육지 안의 둥근만에 5, 6도, 0도 등이 파도를 2중, 3중으로 막아주죠. 자연 방어물이 부족하면 방파제를 따로 쌓아야 합니다. 이런 인공시설이 늘어날수록
항구 건설비는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다만 항구를 가려주는 섬이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대형 선박이 항구에 접근하는 것도 대항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워서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적정 수심입니다.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국제항의 경우 바다 깊이가 15m는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준설을 해야 하니 항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보다 깊을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부두 건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한 곳도 기피 대상입니다. 우리의 서해안 같은 경우죠. 부산항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천항은 사실 입지 조건이 좋은 항구는 아닙니다. 내항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간문식 도크를 설치해 쓰고 있죠. 그래서 건설비와 유지비도 많이 들고 배가 간문을 드나드는데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날씨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항이죠. 러시아가 가진 대부분 항구는 겨울만 되면 바다가 얼어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 수백 년간 곳곳에서 전쟁을 벌여온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20세기 초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원산항을 호시탐탐 노리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강한 곳도 안개 다발 지역도 기피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크고 항만 운용에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턴 교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긴 현대적인 항구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항구 곁에 물류단지를 쓸 수 있는 드넓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항구들은 화물을 오래 보관할 배후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출입 화물의 임시보관 창고 역할은 물론 화물을 분류하고 포장하고 라벨링하는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천혜의 항구 조건을 모두 갖추고도 이런 적정한 배후 단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코 인류 무역항이 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편리한 교통시설이 완비돼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최근의 항만은 배후 도시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에 완비된 교통 인프라는 물론 전기등도 비교적 쉽게 연계해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포항이나 울산처럼 큰 공업단지를 가진 도시를 배후로 두면 물량 확보는 물론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항구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항구는 국가의 여러 인프라 중 공항과 함께 특히 인접 국가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허브 공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과 화물이 오갈 때 환승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 지역 중심 공항을 말하죠.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공항처럼 수많은 화물이 모이고 분류돼 목적지로 가는 중심 역할을 하는 항구가 허브 항구입니다.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변국에선 화물을 허브 항구로 가져간 다음 정기선에 짐을 옮겨 싣게 되는 거죠. 이런 항구가 되려면 해상 항로 가까이에 자리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길을 따라가듯 배는 바닷길을 따라갑니다. 배의 경우 원양 컨테이너 정기선이 운항하는 경로가 가장 중요한 해로입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한국, 일본으로 연결하는 해상 루트가 메인입니다. 중국의 상해나 한국의 부산이 모두 물동량이 많은 이 정기선 해로에 자리하고 있기에 세계 톱10에 들어가는 항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항은 주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오가는 데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부산항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입니다. 요즘 아무리 항공이 발달했다 해도 세계 무역의 90%는 여전히 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짜인 세상일수록 좋은 항구가 곧 경쟁력입니다.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구온난화 하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사막화입니다.
실제로 지구 육지 면적의 5분의 1이 사막이고 약 13억 명이 이 척박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간 사막이 될지 모를 건조지대에 사는 사람은 더 많아 20억 명입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의하면 지금 당장 사막화가 심각히 진행 중인 곳은 육지 면적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이 범지구적인 사막화는 명백히 지구가 인간에 내리는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사막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사막화를 시킬 필요는 없지만 사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지구의 재앙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가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세계가 힘을 합쳐 사막에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10년간 각국이 군사력 증강을 일제히 멈추고 그 군사비를 모두 모아 나무를 사고 사막에 대규모로 물을 댔습니다. 그 덕에 머지않아 지구는 한 곳의 사막도 남김없이 푸르디 푸른 나무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살기 좋아졌을까요? 이런 시대가 실제로 아주 먼 옛날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3억 년의 석탄기라는 지질시대입니다. 이 시기엔 지구 육지의 무려 99%가 무성한 식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이 바로 이 3억 년 전의 나무가 죽어 만들어진 퇴적물이죠. 어쨌든 이 식물이 만들어낸 엄청난 산소 덕에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40%로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중엔 산소가 21%죠. 그 외에는 78%의 질소와 1%의 다른 원소들입니다. 그럼 2배 가까이 산소가 많아졌으니 숨쉬기도 2배 더 좋아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21%의 산소 농도에 맞추어진 인간의 몸은 너무 많은 산소를 견디지 못하고 산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폐가 망가지고 눈이 멀게 되고 그 다음은 목숨을 잃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소가 많으면 더 최악인 게 있습니다. 바로 화재입니다. 불난데 부채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채질한다는 것은 산소 공급량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불길이 더 거세지지요. 반대로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불난데 모래를 뿌리거나 소화기를 쓰는 게 그런 방법입니다. 약 1억 년 전에 백악기라는 지질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산소 농도가 25%였습니다. 지금보다 단 4%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모든 것이 인화성 물질이 되었습니다. 젖은 나무까지 싹 다 탄 흔적인 백악기 시대의 숯이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2배 가까운 40%의 산소 농도란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구가 온통 푸른 식물이나 나무로 덮이면 대기 순환의 문제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규모가 큰 문제라 과학자들도 예측에 조심스러워하긴 합니다.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흡수하면 지구가 점점 더 추워져 새로운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황량함 그 자체로도 지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사막은 대기순환을 일으켜 지구 기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엔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가 팽창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빈틈을 주변의 공기가 밀려와 채우게 됩니다. 이럴 때 이 강풍이 모래산을 옮기거나 엄청난 규모의 모래폭풍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대의 과정을 밟아 또 지구적 규모의 대기 순환을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막은 기후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죠. 사실 사막 자체가 거대한 대기 순환의 결과물입니다. 아마 해들리 순환이라고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태양은 적도에서 지구를 직각으로 비춥니다. 태양열이 제일 강한 곳이라 이곳의 뜨거워진 공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적도에는 바다가 많습니다. 열뿐 아니라 공기는 수증기도 함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차가워지니 열을 품은 수증기는 응결되어 구름이 되고 결국 비가 되어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잦은 적도 부근은 열대우림이 발달하게 됩니다. 적도 꼭대기까지 오른 공기는 적도 위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도 부근에서 비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공기는 수분을 잃게 됩니다. 결국 북위 30도, 남위 30도에 이르면 공기는 바짝 말라 건조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수천 수만 년 반복하면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지구상의 거대 사막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위 30도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1, 2위인 사하라와 아라비아 사막, 미국의 모하비 사막 등이 있고, 남위 30도엔 호주 사막과 남미의 아타카마와 파타고니아 사막, 아프리카의 정말 아름다운 나미브 사막 등이 있습니다. 사막은 놀랍게도 막대한 탄소 저장소입니다. 익히 알다시피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주범이죠. 과학자들은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서 모래에 사는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의 연구팀은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서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 점을 재확인했죠. 이 양이 무려 1조 메트릭 톤으로 지구 대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못지않게 놀라운 점은 사막이 해양 생태계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는 유기물질이 적지만 미네랄 성분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철분은 해양 생태계에 부족한 식물 성장의 필수 영양소죠. 철분을 포함한 사막의 미네랄은 먼지에 섞여 바람을 타고 바다로 오게 됩니다. 이걸 영양분으로 삼는 게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존재하게 하는 먹이사슬의 가장 근본이지요. 이뿐만도 아닙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산소의 절반을 생산하고 동시에 대량의 이산화탄소도 흡수하니 우리가 숨쉬는 것도 사실 사막 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항공우주국은 2015년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막의 먼지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먼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바람을 타고 온 미네랄이 대서양을 건너 남미의 아마존까지 엄청난 영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은 매년 1억 8천만 톤의 모래 입자를 대기에 내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대형 트럭으로 69만 대 분량입니다. 이 중 2,800만 톤, 즉 10만 대 분량이 6, 7천 킬로미터를 날아 아마존에 떨어집니다. 특히 이 먼지 속에 들어있는 이는 아마존의 나무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자연 비료입니다. 매년 이만큼씩이 비에 씻겨나가기 때문에 사하라가 매번 인을 보충해주지 않는다면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만 해도 사막이 지구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하지만 사막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넘쳐납니다. 너무 많으니 그냥 간략하게 훑어봅니다. 사막은 13억 명의 인구뿐 아니라 낙타와 대추, 야자 같은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응된 이 동식물들은 만약 사막을 잃게 된다면 멸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막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광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구리의 50% 이상이 멕시코, 호주, 칠레의 사막에서 나옵니다. 복사이트, 금, 다이아몬드, 석고, 붕산염, 질산염, 칼륨 등 무궁무진하죠. 지표면에 장애물이 거의 없어서 이런 광물을 캐내는 게 너무 쉽습니다. 사막하면 뭐니 해도 석유죠. 석유하면 바다 시추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사막에서 나는 석유가 75%로 절대량입니다. 비용도 더 적게 들고요. 최근 사막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로 각광받기도 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은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 최적의 장소이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 대규모 풍력단지도 속속 들어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계도 사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막 식물들은 특별한 속성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 중엔 인간에게 의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식물이 분명 있을 테고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건조한 덕에 고고학의 보물 창고란 점, 그리고 반드시 다시 찾게 되는 마력의 여행지라는 점도 있습니다. 백해에 무익한 것 같은 모기조차 곤충과 물고기의 먹이와 식물들의 꽃가루 매개자라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거대한 사막이 존재의 이유가 없을 리 없습니다. 물론 급격한 사막화가 바람직할 리는 전혀 없죠.
다만 그 어떤 것도 알고 보면 자연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